이제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의사들이 처음 의사가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입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의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파업을 결정한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려 본다면 파업이냐 복귀냐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뉴페이스가 보이는데요. 저희 제작진들이 가장 공들여 섭외한 분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표정은 냉소적인데 컨텐츠는 한없이 친절하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출연이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민아고요. 공들여서 섭외했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네.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만난 게 공들인 거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만나지도 않고 전화로. 네. 저희는 다 한 번씩만 만났습니다. 예. 역시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냉소적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잠시 후 킹덤에서 김민아 요원의 매력 컨텐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순서는 오창석 요원이 전해줄 인물킹 시간입니다. 네, 제가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화제 인물을 쭉 준비를 했습니다. 화제 인물을 선정해 놨는데요. 오늘의 화제 인물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세계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 그리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4일이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긴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보다는 방역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게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기정 예산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한 10조 원 이상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14조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가 12조 2천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건 13조 정도 지급했는데 10조 원 이상을 기정 예산을 다 구조조정해서 해고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은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발언은 24일이었고요. 25일에도 또 비슷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4차 추경은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추경 그리고 재난 긴급 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재 세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원래 쓰던 예산을 끌어와서 썼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100%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 때 사실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논리를 준비해온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한테도 졸라매 허리가 더 없어 보이는데요.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더 빚을 내야 한다면 그건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의 가계일까요? 저는 정부가 좀 더 부채를 지더라도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일부에서는 공무원 임금을 깎아서 2차 재난지원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었죠. 본인도 국회의원인데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함께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취지는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공무원의 급여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낼
지원하려면 공무원의 하위 80%, 약 10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 하위 80%의 임금의 격차는 굉장히 심하고요. 조정훈 의원 같이 국회의원과 구급 공무원의 수준은 또 다르고 가계 상황도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이 공무원에 대한 협의를 모두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남은 4개월 동안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자, 김민하 의원은 공무원 임금 삭감에 2차 재난지원금을 만들자는 조정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고통 분담을 할 필요는 있겠죠. 특히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 그 중에서도 국가가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사람의 경우에 뭐 일부 자신들의 어떤 임금을 삭감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당신 돈을 내놔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거를 좀 요구할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좀 고통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이 언급된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지만 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되려면 100% 빚을 내 충당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재정 한계에 도달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천성 의원. 네, 일단 지난해 대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국채 발행이 38.1%였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40% 정도 선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처럼 갈 경우에 올해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이 43.5%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현재 재정 적자가 약 110조 정도가 되는데 전년 상반기 대비 같은 기간 2배의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혹시나 국채를 발행했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정부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적 타격 추산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추산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 금융브리핑, 이 정기 간행물입니다. 여기서 연구원이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현재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2008년에 아이슬란드에 있었던 경제 위기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모두 긴축 재정을 했었는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키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기가 활성화가 됐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국가가 나서서 조금 더 재정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공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화제의 인물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전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홍남기 최대집 사이의 우사인 볼트. 약간 네. 너무 뜬금없잖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일단 우사인 볼트가 자신의 34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요. 네. 뭐 생일 파티에 열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생일 파티 이후에 코로나 확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일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알 법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요? 네. 궁금합니다. 우사인 볼트면 뭐 세계적인 셀럽이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네, 일단 축구 팬들이라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선수죠. 맨체스터 시티의 라임 스털링 선수. 저 팬인데. 아, 진짜요? 예. 등번호가 몇 번이죠? 아마 좋은 번호를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크리켓 선수 크리스 게일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현재 자메이카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29명입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한 상황입니다. 네. 네,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신발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서 전 세계 팬들을 깜짝 놀래켰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 생일 파티 때는 정신줄이 살짝 풀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빠른 완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입니다.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의료계의 트럼프, 의료계의 홍준표라고 불리는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후보 시절 책상에 머리를 찌으면서 선거운동 파란을 일으켰고요. 당선된 후보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별칭이 붙어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궁금한 프로필로 준비했죠?
네, 궁금한 프로필 담당자 M 요원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제 밤새도록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하고 진기한 분이더라고요. 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궁금한 프로필 지금 바로 스타트! 이름 최대집, 나이 48세, 의료계 총파업 전면에 나와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업은 당연히 의사, 그리고 정치인. 시위나 집회로 병원 하도 많이 비어서 사람들이 병원장 바뀐 줄 알았다고. 메가도 동상 철거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남북 정상회담 반대 운동 참 많죠? 여기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에도 강력히 반대, 욕설은 보너스! 강용석 전 의원 못지않은 고소왕, 고발왕 타이틀까지 거머쥐니 그가 고발한 인물만 봐도 현 문재인 대통령부터 박지원, 손석희, 김재동, 주진우 등등등 고발 사유를 보면 내란 선동죄, 간첩 방조죄, 업무 방해죄, 명예훼손죄 등등등. 아이고 힘들다. 예. 그만의 특급 퍼포먼스도 빼먹으면 섭합니다. 1인 시위, 단식, 농성은 기본. 문재인 케어 반대로 과감하게 삭발!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의사 마네킹 화형식, 미군기지 확장 찬성 집회에서 반대 현수막 불태우기 퍼포먼스, 의사협회에서는 단상에 박치기까지! 그 와중에 망원 제조기 역할도 충실히 해오고 있는데 백남기 농민 사망을 두고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빨간 우비는 타격 전문가라는 막말, 무고한 박근혜를 국민의힘으로 구출하자며 망원 연타, 문재인 청와대에서 최후의 만찬 잘 즐기라며 줄줄이 망원 제조. 이회찬 전 총리의 자유선진당 창당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 2005년에는 뉴라이트 청년연합 창립대표 공동대표 선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활동까지 화려한 이력입니다. 정치계만 집중? No.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총궐기 대회 참석, 지난 2018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참배까지 전방위로 활동 중.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개혁을 앞두고 총파업에 열올리고 있는 최대집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아, 정말 문제적 인물이 같습니다. 사실 의사라고 하면 합리적이고 또는 인수를 펼치는 인자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정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자, 최대집 회장에 대한 킹슈맨 요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모든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저는 공무원 역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최대집 회장이 정치적 의사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정치적 의사 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집 회장이 이전에 활동했었던 2006년에 자유개척 청년단이라는 활동이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죠.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 동국대 강정구 교수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단체 최대집 대표가 고발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부대표가 바로 장기정 부대표인데, 이 장기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 광화문에서 유가족분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폭식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성향을 드러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극우가 아닌 것인가, 과격단체가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유개척 청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서북청년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극우 과격단체로 분류가 됐었는데, 실제 미군 정청 같은 경우는 나치와 KKK단을 합쳐놓은 것과 같다 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여기를 계승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선이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안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의사단체들, 그 의사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네. MC 의원. 네,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의사 숫자가 한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의사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낸 사람만 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득표수가 26.97%, 67%, 30%가 조금 안 되는 득표율로 협회 회장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 가장 주요하게 이야기했던 이 정책 중에 하나가, 공약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서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도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협회로
회장으로부터 너무 이 심한 정치적 행보는 좀 자제하라라는 이런 경고까지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당선이 된 거를 보면 이런 정치적 행보가 오히려 도움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김민하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과격한 것도 좋아하고 특히 수염을 좋아하는데요. 저기 최대지 회장의 수염과 MC 장원의 수염이 좀 겹쳐 보이는 무슨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 느낌도 있고 저도 집에서는 면도를 안 하는데 오늘은 면도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최대지 회장의 경우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정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데 네. 대한의사협회라는 이 이익단체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의논을 하는 그런 상대역인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의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이 강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대표로. 그러게요. 그리고 의사협회가 과거에도 이제 다른 이전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가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좀 충돌도 있고 했는데 아마 그런 충돌과 협의의 과정에서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선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협회가 뭔가를 이제 주장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 저렇게 편향된 사람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오히려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의사협회의 회장을 언제 또 뽑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라면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합리적이고 전체 의료계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설득력의 말씀입니다. 강한 대표를 뽑는다고 해서 협상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실 저도 텐데요. 가끔은 설득력 있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을 오늘 처음 듣네요. 네. 예. 오늘 제가 처음이라 영광입니다. 예. 여기 분위기 원래 이런가요? 네. 네. 좀 어색하신가 봅니다, 분위기가. 네, 전 주로 서로 비난하는 데 주로 있다 보니까 칭찬하고 이런 거는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자, 앞으로 익숙해질 겁니다. 네. 정부 측과 의사협회 측의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4대 의료 정책이 불씨가 되는 것인데요. 오창석 의원, 이 긴 싸움의 연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7월 23일 당정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주요 골자는 4개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한방처방 급여 이 정도인데요. 사실 이 4개 중에 2개가 가장 주요한 골자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은 집단 반발을 해서 현재 집단 행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파업은 1차 파업을 진행했었고 집단 행동은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결과로서는 조금 더 길게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네, 전공의 집단 추진이나 14일에 진행된 1차 파업, 코로나 진료에는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번 총파업은 그때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일단은 그 당시와 지금 다른 부분.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네. 지난 의료계 총파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의료계 파업이라는 것은 1차 파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질문을 정확하게 저에게. 네, 1차 이번 파업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4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내걸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랑 이제 대화를 좀 했죠. 의사협회와 그다음에 의사협회가 산하에 있는 전공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전공의협의회 등등이 이제 대화를 했는데 지난 24일 그리고 25일 새벽까지 진행된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있다라고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좀 보류를 하고 그리고 의사협회는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에 복귀를 한다든지 좀 초파업을 유보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이 전공의들이 이 안을 지금 거부했다라고 이제 보도는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의들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를 이제 고민하는 입장인데 의사로서 지금 전공의들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레지던트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대형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보게 될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불이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이번 정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꼭 파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대화 협상을 계속 해가면 사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좀 파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에 정부가 다시 강경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크게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최대집 회장이 파업을 강행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의료인에 대해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 분야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급여와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학 의료 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할 것입니다. 의료계 무기한 파업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면담, 진척이 좀 있었나요? 네, 일단 정세균 총리가 23일, 24일 연달아서 만났었는데요. 별다른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진행이 됐었죠. 또 박능부 보건부 장관도 역시나 만났었는데 별다른 의견을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박능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고요.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다만 이미 예고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결국 다시 또 속보가 나와서 박능부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나와서 일단은 업무 복귀 명령을 지시했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사실 징역과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로는 전공의 같은 경우는 58%가 반대, 그리고 집단 행동에 서울대병원에 있는 의사들 81%가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암 수술이 최대 석 달간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의료계의 집단 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네, 지난 8월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규정을 하면서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어떠한 종교적 자유도 집회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국민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지켜질 수는 없다. 공권 능력의 엄중함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국민들을 위해서 극적 타결이라는 소식이 빨리 전해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킹슈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도 재밌어야 한다. 이번 순서는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 뭡니까, 오창석 의원? 네, 역시 오늘도 저의 입 BGM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빠밤! 이라고 이쪽 보시면 됩니다. 네. 티키타카. 네, 네. 나왔습니다. 오늘의 티키타카 주제는 미국의 전당대회. 그것이 네. 알고 싶다. 네. 비트 민주당 대 공화당입니다. 네. 자, 제가 이 미국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political convention. 네, 다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political convention. 네, Political convention. 네,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 네, 맞습니다.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 7월에서부터 8월까지 주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8월이니까 아마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일 것입니다. 자, 화면으로 미국 대선 일정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화당에서 이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역이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제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오는 11월에 대선에 나가는 후보로 공식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바이든 후보가 행사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화상으로 연결을 했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화당 현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네. 처음부터 바로 모습을 등장시켰는데요. 약 50분간 연설을 하면서 공화당 당원들을 다독였었죠. 원래 후보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완전 다른 분위기였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M 요원이 M 요원답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이런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뭔가 자신의 업적을 좀 부각시키려는 듯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지난 24일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미국의 경제도 더욱 좋아질 것이고 세금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 공화당 이야기만 좀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오창석 의원이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야기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전통적인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만의 정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자적 접근을 하겠다, 동맹국가의 강화를 하겠다, 미국 최우선주의를 조금 더 벗어나겠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었던 국제기구에 다시 복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 네. 사실 결국은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펼쳐왔었던 적어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시켜보면은 굉장히 즉흥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다분히 반영됐었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었고요. 네. 일단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7월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정권 교체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펼쳐왔느냐? 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 당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펴면서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취했던 정책은 중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흔히 말하는 북한의 고사 작전을 펼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오히려 오바마 정권 때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비판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 예전에 들어봤었던 육자 회담 형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런 다자적 접근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발빠르게 외교가 움직이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육자 회담을 처음 이끌었던 초대 수석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주미 한국 대사인 이수혁 대사입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열어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되고 각 당 입장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써야 하는 상황일 텐데요. 사실 대중국 정책 관련된 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 관련된 입장에서 입장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 엘리트 입장이 많이 선회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을 둘러싼 11월의 대선 결과가 귀추가 굼뜨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이어주시죠. 네, 현재 유튜브 실시간 댓글 상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급해 죽겠는데 미국 대선 상황 그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댓글 상황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가 재선되려나요? 라고 방금 앞에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또 궁금증을 표현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김민하 요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네, 김민하 요원 말 잘하네요. 팬더가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귀여운 동물이죠, 팬더. 네. 팬더는 죽순을 많이 먹습니다. 네. 주로 죽순을 먹고 네. 뭐 고기를 주면 먹는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먹는 음식은 다르지만 외모는 상당히 비슷한 김민하 요원과 팬더였고요. 재칭찬도 있었습니다. 네. MC 장원 요원 영어 발음 죽이네요. 미국 갔다 온 유학생 같음. 자, 이거는 그냥 돌려서 치신 것 같습니다. 저를 돌려까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올려주신 것 같진 않네요. 자, 이것으로 댓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느덧 이 킹슈맨도 이제 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회를 맞이했는데요. 쌍방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미국 대선 후보들처럼
공약을 하나 네. 걸면 어떨까? 공약. 아.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엠년부터 뭐 하나 공약을 거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벌써부터 공약을요. 네. 예, 조금 올랐다고 벌써부터 건방지게 공약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계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기 네. 위해서 알겠습니다. 다짐의 의미로 그러면 공약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접자 수가 25,000이 넘어가면 네. 제 또 다른 별명이 패딩 장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여기 킹슈맨의 스튜디오가 이 TBS에서 가장 덥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자, 이 더운 걸로 악명이 좀 높습니다. 지구 온난화 경험하고 있죠. 네, 제가 이 수트 위에 패딩까지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패딩 장원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네. 제가 패딩 공약을 하나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옷 하나 같은 좀 추천해 경우는 주시면. 네. 굉장히 좀 똘똘한 이미지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귀엽다 이런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똘똘이 스머프. 그러니까 네. 이 동접자 수가 25,000이 넘어가면 네. 유치원 어린이 복장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유치원 원복을 구해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모자도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아, 예, 노란 모자. 아, 노란 모자죠. 구하는 네. 일이겠어요. 네. 어쨌든 각오하십시오. 네. 반드시 받아들여서 공약 이행을 하도록 하고요. 25,000명 꼭 넘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장 오창석의 티키. 타카 뉴스였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단면을 다른 각도로 비틀어보는 그 킹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민아 요원과 함께한 주제인데요. 우리에게 이제 때려야 할 뗄 수 없는 소독장구가 단톡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있었죠? 요원이지 않습니까? 네.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전달받지 못한 상부의 지시를 처음으로 오신 요원이 전달받았다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네, 뭐 스파이 조직에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Q라든지 뭐 M이라든지 뭐 상부의 단톡방으로 지시가. 지시를 받은 모양이십니다. 네. 여기 계신 요원분들도 아마 단톡방 관련돼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단톡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몇 개 있고 어떤 단톡방에 소속돼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15개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봤는데 네. 15개 정도 있더라고요. 15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방송 관련, 네. 프로그램 관련해서 출연자들끼리 나눠진 방이 있었고요. 5개는 인생에 하등 쓸모가 없는 친구들 단톡방이죠. 네. 아침부터 헛소리하는 그런 단톡방들 3개. 네. 4개가 있고요. 하나는 가족 단톡방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족 단톡방. 네.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 40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활동하지 않는 단톡방이 좀 있어서 안에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단톡방이었는데 다 나가고 저만 남아있는 단독방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남겨놓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톡방에서 막 여기저기서 이 말들이 막 올라오니까 확인하지 않은 멘트는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평소에 보면 막 680개, 720개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 관련된 준비한 VCR이 있는데 볼 네. 수 있을까 싶은데 뭐 이거 준비해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톡방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꿨나? 자, 단톡 지옥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소통의 창구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관련된 통계 자료 한번 오찬원 의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원치 않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단톡방에 초대가 됐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표와 함께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2.5%의 응답자는 다른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보기만 한다. 그냥 보기만 하고 흔히 말하는 눈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21.5%는 단톡방에서 나가지는 않으나 대화를 거의 보지 않는다. 14.7%는 말을 하지 않고 단톡방에서 그냥 나가버린다. 그리고 11.2%는 나간다고 알리고
단톡방에서 나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눈팅을 하는데요. 되게 훔쳐보는 재미가 솔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단톡방에 모여 있으면 내가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 살짝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톡방에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단톡방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가 됐고 소통 창구가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카톡, 깨톡이라고 하는 주요 메신저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김민하 평론가님?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전에도 우리가 PC를 통해서 메신저를 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주 옛날에는 뭐 PC 통신 시대에는 뭐 쪽지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쪽지, 그렇죠. 뭐 PC 통신 세대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PC의 설치형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좀 가능하게졌는데 그때도 이제 그룹 채팅이나 이런 건 있었거든요. 네. 다만 그때는 컴퓨터를 끄면 그 세계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끄지 않잖아요. 끄면 모바일 큰일 나는 시대니까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무슨 뭐 톡, 뭐 이런 종류의 무슨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네. 그걸 메시지를 보내는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거기서 온갖 얘기를 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단톡방을 또 만들게 되고 단톡방에서 24시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빨간색 표시가 몇 개 네. 대화가 남았다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저는 꼭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보지만 그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저를 쫓아오는 꿈까지 꾸게 되어서 저는 그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 카톡을 안 쓰세요? 메신저라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네. 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설레지 않으면 다 버려라. 전 메신저를 봐도 설레지 않아서 다 버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알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단톡방 또는 메신저 이런 소통의 과잉의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단톡방. 이 단톡방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방송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톡방이 생기면서 달라진 사회 현상을 저희 킹덤에서 다각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 바로 첫 번째는 한국형 가짜 뉴스의 탄생입니다. 허위 정보를 담은 받은 글 또는 퍼온 글이라고 불리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가짜 뉴스에 노출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가짜 뉴스의 대다수 경로가 단톡방이라고요. 뭐 대다수 경로 그렇죠. 요즘에는 가짜 뉴스를 뭐 사실 어디서 받아보겠습니까? 과거에는 그 이른바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선거구에 예를 들면 흑색 선전용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가짜 뉴스들이 사실은 돌았습니다. 근데 그건 오프라인으로 도는 것이고 구전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가짜 뉴스가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은 아니었죠. 그리고 좀 시대가 지나면서 주로 이제 증권가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가는 이런 통로들이 만들어졌고 이게 사실 나중에 가면 여의도 인근에는 이런 것만 모아서 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이른바 찌라시 뉴스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좀 암흑의 뉴스들이 암흑의 뉴스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음지의 뉴스들이 그렇게 생산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카톡을 통해서 또는 뭐 무슨 메신저를 통해서 이른바 받은 글이 이렇게 많습니다. 받은 글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네. 심지어 저는 옛날에는 이제 철이 없던 시절에는 받은 글을 제가 뭐 아무 얘기나 그냥 가짜로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그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니 여기 있었군요. 가짜 뉴스 유포자가.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테스트처럼 삼아. 예. 제가 이제 인맥이 넓지 않기 때문에 퍼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무튼 요즘 그런 것들이 마구 돌아다니다 보니까 황당한 내용들이 그냥 앞뒤의 어떤 그런 것들만 맞춰서 앞뒤 논리만 맞춰서 아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막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뭐 이 화면에도 보셨지만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우파들, 태극기 부대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그렇게 정치적으로 모여 있는 평소에는 다른 데서 이제 정치적인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분들이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지금 유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받은 글로 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게 내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진짜 정보야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공유하면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확증 편향을 더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심지어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존 미디어들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사실 사적인 소통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최근의 소통의 성향 같기도 한데요. 확증 편향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 정보가 옳다고 추인해 줌으로 해서 편향성이 강해지는 현상들. 그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냉소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좋은 깨알 공부하시는군요. 네, 좋은 책인데 네. 근데 그 책이 냉소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세상 모든 걸 우리가 못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뭘 얘기하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이 왜 저 얘기하지? 일단 의도부터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공식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하나도 믿질 않아요. 네. 그런데 받은 글은 네.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특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습니다. 불신은 팽배해지고 소통은 과잉해지면서 이렇게 단체 카톡방이 확산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고요. 두 분은 주로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가짜 뉴스를 받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오창석 M요원 분명히 뉴스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이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아예 대놓고 이제 괄호 속에 펌이라고 이제 글을 넣어서 이제 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그 상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요 키워드를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긴 하는데 한때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한 네. 글이 엄청 많이 돌았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단톡방 중에 하나에서는 그 단톡방 안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6번 사망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그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창석 요원과 저는 이제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계의 뒷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이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어떤 방송에서 곧 하차할 것이다. 누가 새 MC로 갈 것이다. 라고 가짜 뉴스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저희 킹슈맨의 요원들 이름도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네. 만든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노리는 자리가 있어서 좀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권의 가짜 뉴스도 그런 식으로 좀 퍼지나요? 제가 그런 식으로 퍼진다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제가 의심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 매체 이런 데서 일하면서 수많은 받은 글들을 봤는데 이 받은 글이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선거에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고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누구도 그 사람이 그 선거에 나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 받은 글로 돌아다니는 걸 볼 때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죠. 이 사람이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이 선거 출마설을 퍼뜨리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의 상상이기를 바랍니다. 네, 단체 카톡방에서 흘러나오는 가짜 뉴스 분명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단톡방이 생기면서 달라진 두 번째 현상, 자, 바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입니다. 단톡방이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선거에서 적극 개입하기도 하는데 태극기 부대가 대표적이죠. 단톡방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김민호 의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 세력, 당시에는 이제 뭐 야당의 대표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음모를 가지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고 거기에 일부 언론사 이런 뭐 존재들이 같이 이제 호응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권력을 빼앗긴 것이다. 이런 종류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법 처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봐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봤던 그 받은 글이 사실이었어. 이렇게 믿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자가 발전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정광훈 목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의 수많은 확진자들을 배출하고 본인도 굉장히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자신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병을 퍼뜨린 이분의 경우에도 이 카톡을 통해서 또는 다른 메신저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가짜 뉴스들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을 하면서 이 사랑제일교회가 그 동네 교회인데 그렇게 이 메신저들을 이 가짜 뉴스들을 막 활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짜 뉴스를 보고 전국에서 신도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이 교회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신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몸집을 불린 거죠. 이런 정치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의 과잉화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단톡방이 바꾼 사회현상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직장 내 업무 지시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직장인 중에서 업무 단톡방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회사 단톡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엠리온? 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카톡을 이용해서 단톡방을 이용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회사에서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특히 이 내 한마디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지침서가 SNS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짤이.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대답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이 단톡방일 텐데요. 저희 킹슈맨 제작진 단톡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막내 작가를 꼬드겨서 제가 몰래 자료를 하나 입수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제 메인 작가라고 하죠. 좀 높은 위치에 계신 작가님이 톡을 하나 올리자, 밑에 계신 작가님들이, 후배 작가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군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라면서 마치 군대에서 이 관등 성명하듯이 본인들이 제일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고생하셨습니다를 줄줄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생하셨습니다의 형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윗사람이랑 똑같이 올리면 그거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네요.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올리는 사람이 가장 손해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단톡방은 안 하신다 그러더니 지식은 가장 풍부하시네요. 유령 계정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너무 질려버려서 제가 설레지 않게 돼서 버린 겁니다. 제가 단톡방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남 평론가가 단톡방을 이렇게 불렀다고 담당 작가가 증언을 하던데 단톡방은 집단적 독백이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뭐 제가 불렀다기보다는 시중에 있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집단적 독백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뭐냐면 단톡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여기 킹슈맨처럼 말이죠. 토론을 해가면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은 서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단톡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뭔가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이 단톡방에서 증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집단적 독백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집단적 독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의 낭비인 것 같고요. 역시 설레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 단톡방으로의 어떤 디톡스 이런 것들이 시도해 보시면 좀 인생을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고독하긴 하네요. 삶이. 마지막 말씀이 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마지막 발언을 들으니까 고독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단 모자란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소통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일상과 떼어내야 뗄 수 없는 단톡방 실태와 단톡방이 바꾼 사회 현상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륙은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단톡방은 집단적 독백이다. 자, 지금까지 덤으로 알아보는 깊이 있는 주제, 고품격 시사 코너 킹덤이었고 오창석, 김민아 요원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시간에는 코로나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강지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재감염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립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총 280명이었고요. 국내 발생 인원이 264명,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 증가폭을 이어가면서 연일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별로 코로나 날씨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지역은 계속해서 확진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212명의 확진자가 속출했고요. 또 대전 지역에서 10명, 충남에서 9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강원 8명, 대구 지역 5명, 광주 전북에서 4명, 부산, 세종, 제주에서 각각 3명씩, 그리고 경남 지역 2명, 전남에서 1명 등이 새롭게 확진이 됐고요. 이로써 전국 곳곳에 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과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걱정스러운 뉴스가 하나 눈에 띕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된 후에 재감염된 사례가 또 있다고 하던데, 자, 강양무 의원이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콩에 사는 33세 남성이 3월 26일에 홍콩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는데요. 2번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런데 4개월 후인 8월 15일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검역 과정에서 다시 코로나19 양성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라서 홍콩의 과학자들이 그 검출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더니 3월에 홍콩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와는 다른 지금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3월에 걸렸던 바이러스가 다 완치가 된 다음에 다시 스페인에서 재감염이 된 사례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과학 논문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 변종된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됐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건 백신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재감염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 33세 홍콩 남성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증상이 있었어요. 처음 감염이 되었을 때는. 그런데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는 증상이 있지 않았고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감염이 되었을 때와 나중에 감염되었을 때 몸속에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어느 정도나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에 3월에 알았을 때는 항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감염이 된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몸에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요. 재감염이 되는 다른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댕기열처럼 재감염이 되면 첫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재감염이 되면은 첫 번째처럼 되지 않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아무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3세 홍콩 남성의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 아무렇지 않게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은 재감염 자체에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이별 같은 느낌이네요. 첫사랑과 이별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해낼 만한 힘듦이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인데, 이제 한 번 재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저기서 재감염 사례가 있는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감염 사례도 두 번째 알았을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된다면 이건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강 요원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폭풍 전야지만 진짜 태풍이 폭풍 전야죠.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데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커서 문제인데 특히 이 바비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강풍을 동반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매미와 유사하게 강풍이 굉장히 큰 태풍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 태풍 속보 상황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의 매너가 아닌가 싶은데요. 킹슈맨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